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모든 것의 새벽 2부를 다뤄보겠습니다. 부제는 다시 쓰는 인류 역사고 데이비드 그레이버와 데이비드 웬그로의 공동작품이죠. 일부 영상에서 석기시대, 농업혁명과 맞물린 청동기 철기시대, 그리고 국가와 문명의 탄생, 대신 사람들의 자유는 제한되었다는 이런 식의 도식적 역사기술 두 저자는 제고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계속 우리의 상식 또는 예상을 뛰어넘는 고대 사회의 다양한 면모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메리카 북서부 캘리포니아 채집인들은 탐욕스럽기로 악명이 높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의 많은 부분은 조개껍질 화폐와 신성한 보물 축적을 중심으로 돌아가며 이것을 모으기 위해서 악착 같은 근로윤리를 고수한다고 합니다. 이와 달리 동시대에 캐나다 북서부 해안 지역에 어로 채집인들이 있는데 이들도 크게 보면 같은 아메리카 선주민들입니다. 예를 들어 밴쿠버 섬의 夸키우틀족은 좋은 집을 짓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는 곳에 소유물을 한도 없이 쌓아둘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디자인하고 가공하는 데서 끝없는 창조성을 발휘합니다. 여기서 보는 사진이 夸키우틀족이 만든 삐뚤어진 부리 가면입니다. 새의 부리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죠. 현대 인류학의 기초를 놓은 레비스트로스는 이러한 夸키우틀족의 예술적 창조력에 대해서 서로 다른 피카소 12명이 동시에 작업하고 있는 사회와 같다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한쪽 선주민들은 악착같이 일해서 화폐와 신성한 보물을 축적하려고 애를 쓰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부를 즐거움의 수단으로 삼고 예술적 열정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전혀 이질적인 이 두 사회, 과연 어떤 것이 인간사의 최초의 상태와 더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두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원조인 상황은 없다고요. 다시 말해 인간은 농업에 손을 대기 오래전부터 수만 년 동안 상이한 삶의 방식을 실험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상을 뛰어넘는 다양한 면모들입니다. 기원 원영경 멕시코 남부 변경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피해서 사람들이 테오티후아칸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백 년간 순차적으로 이동했습니다. 테오티후아칸은 이런 맥락에서 정치적 연합으로 세워진 도시입니다. 도시 한복판에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했고 처음에는 인신공양, 제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이 도시에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300년경 뱀의 신전의 신성이 모욕당하고 곡물 저장 창고가 약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도시의 운명에 커다란 방향전환이 일어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죽은 자의 거리 이 가운데 이거죠. 그리고 멀리 보이는 달의 피라미드 사진입니다. 출처는 여기고요. 이렇게 도시 운명의 방향전환 사건이 벌어지면서 새 피라미드 건축은 영원히 중단되고 지금까지 허술했던 주거지가 철거되면서 주민을 위한 훌륭한 석조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약 10만 명의 주민들이 안락한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권력이 집중된 군주제와 귀족제에서 경로를 바꾸어 민중의 토양, 멕시코 말인데 도시란 뜻입니다. 민중의 도시가 되는 길을 걸어갔다고 그레이버와 웬그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하향식 시스템 대신 통치하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지역총회의 권력이 분배되었으리라 추측됩니다. 한마디로 테오티후아칸은 전 도시적 차원의 거대한 도시 실험을 한 셈입니다. 이 위가 테오티후아칸의 위치고요. 이 오른쪽 사진 테오티후아칸의 중심부 개념도입니다. 고대 인류도 다양한 형태로 땅을 관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사에 대한 두 저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유럽인들은 특별히 식민지로 삼았던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선주민들 그 땅을 뺏기 위해서 그들은 채집인이었고 자연상태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땅에 노동, 즉 경작이라는 행위를 투입해야 그 땅이 경작자의 재산이 된다고 하는 존 로크의 통치론에 나오는 사고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주민들은 사냥과 채집만 했기 때문에 땅에 노동을 투입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전개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럽인들이 주인 없는 땅을 가져도 된다고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주민들은 유럽 스타일의 농업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땅의 생산성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서양 정착민들이 보기에 황무지로 보이는 땅이 선주민들에 의해서 소각 관리되고 잡초가 제거되고 장목림이 식림되고 비료주기, 가지치기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수렵, 채집에서 식량 생산 단계로의 전환은 약 3000년 동안 천천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이 도입됨으로 인해 부의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농업이 도입된 지 약 1000년 후에 발생합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은 시험삼아 재미로 농사짓는 취미농사, 영어로 플레이 파밍인데 이를 시도했습니다. 각자의 사회적 구조를 전환해 가면서 생산 양식도 거기에 적합하게 바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시간 복잡한 단계를 거쳐 도입된 농사기술을 일컬어서 농업혁명이라는 용어로 단순하게 처리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그레이버와 웬그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에 대비된 큰 규모의 사회 거주 집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법률가 장 보댕이 16세기 후반 국가라는 개념을 고안했습니다. 이후 19세기 후반 독일 철학자 루돌프 폰 예링은 국가를 일컬어 주어진 영토 안에서 강제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독점권을 주장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현재 이 정의가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따라서 사회가 복잡해지면 필연적으로 조정을 위해 강제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기구, 즉 국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죠. 하지만 모든 것의 새벽 이 책에서 보면 국가를 전제하지 않고도 큰 규모의 사회, 큰 규모의 거주 집단이 존재한 예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단순하게 큰 규모의 사회는 곧 국가 탄생을 전제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레이버와 웬그로는 주장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지난 5000년 동안 우리는 전통적으로 세계사를 도시, 제국, 왕국들로 구성된 체스판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기간의 대부분 동안 이 세력들은 정치적 위기에서 예외적으로 존재한 섬이었다고 아주 과격하게 주장합니다. 이 도시, 제국, 왕국 밖에는 훨씬 더 넓은 영토가 에워싸고 있었고 역사가들은 그런 영토를 부족연맹, 근린동맹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 인류학자들은 도시, 제국, 왕국을 둘러싼 넓은 영토와 그 사회에 대해서 분절적 사회라고 표현합니다. 인류 역사를 도시, 제국, 왕국 이 기준에서 바라보는데 사실은 그 밖에 훨씬 더 넓은 영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두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말해왔듯이 위계 질서의 확립과 국가의 형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란 정부의 핵심 기능, 군사, 행정, 사법 등이 있겠죠. 이것이 전문가의 손에 넘어갈 때 관료라고 흔히 표현되죠. 시작된다는 사고가 일반적이죠. 농사를 지음으로써 잉여물이 생기는데 그것으로 관료, 사제, 군인을 부양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의 상황에 부합되죠. 하지만 과거에 의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국가의 핵심 기능들이 직업적 전문가에 의해 운영된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 고왕국, 중국의 상왕국, 메소포타미아의 초기 왕국, 고정기 아테네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왕국에서는 상비군 사례도 없고 사제와 법관도 전업인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모든 정부의 기관 근무는 순환제로 실시되었고 사람들은 평상시에 자기 직업에 종사했습니다. 따라서 이 왕국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전문가들, 관료의 손에 넘어갔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레이버와 웬그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기원을 추적하다 보면 그것이 꾸준히 이어져 내려온 역사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직선적으로 우상향하면서 계속 확대 발전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국가의 기원과 그 역사를 추적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된 긴 과정의 산물이 아니라 국가란 주권, 행정, 카리스마적 경쟁력, 주권은 땅, 통치권을 의미하고 행정이란 대표적으로 관료제죠. 카리스마적 경쟁이란 리더의 자질이겠죠. 이렇게 서로 다른 기원에서 유래하는 세 가지 정치 형태가 합류한 결과가 국가라고 그레이버와 웬그로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원이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이어져 내려온 역사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문명과 국가에 대해서 특별히 문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문명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계층화된 사회, 전제적인 정부, 폭력, 여성의 종속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문명은 도시에서의 생활 습관을 가정하고 문명이라고 하면 도시를 머릿속에 떠올린다는 거죠. 도시는 국가를 함축하는 것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명, 시빌라이제이션의 어원은 라틴어 키빌리스에서 유래하는데 이것은 사회들의 자발적인 연합을 통해 스스로를 조직할 수 있게 하는 정치적 지혜와 상호 지원이라는 자질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어원적으로 볼 때 시빌라이제이션 문명은 스스로를 조직할 수 있는 정치적 지혜와 상호 지원의 자질,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세계 여러 곳에서 작은 공동체들은 확대된 도덕적 공동체라는 진정한 의미에서 문명을 형성했다고 과거의 예를 들면서 두 저자는 말합니다. 영속적인 왕이나 관료, 상비군이 없이도 그들은 수학적 지식, 달력과 관련된 지식, 야금술을 개발했고요. 또 올리브, 포도, 대추야자 재배, 발효빵과 발효밀 맥주를 발명했습니다. 옥수수도 재배했고 식물에서 독과 약품, 향정신성 물질을 추출하는 법도 익혔습니다. 작은 공동체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한 노력들이 문명을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명과 관련된 국가 형성이라 불리는 과정은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매우 다른 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형성이라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현대 민족국가 이미지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다양한 여러 종류의 사회적 가능성에 대해서 늘 마음을 열어놓을 것을 두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류의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을 그레이버와 웬그로는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어지는 예상을 뛰어넘는 다양한 면모들입니다. 여기서 주제는 관료제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규모가 늘어나면 국가 그리고 관료제가 등장한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관료제의 기원은 아주 작은 규모의 공동체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시리아 라카주 발리크 계곡의 텔사비 아비아드에서 기원전 6200년경 화재로 소실된 마을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통째로 마을이 구워져서 그 흔적이 오늘날까지 고스란히 보존되었습니다. 여기 주민들은 약 150명가량이었는데 곡물 저장고, 창구의 저장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복잡한 행정수단, 예를 들면 점토로 만든 기하학적 토큰 등등을 활용했음이 밝혀졌습니다. 150명밖에 안 되는 공동체에서 이러한 복잡한 행정수단이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동체는 주거지 크기, 발굴된 자녀 내용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균일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핵가족 단위로 복잡한 노동 분업에 참여한 듯 보이는데 서로 비슷비슷하다는 점에서 이 균열성은 관료제가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은 텔사비 아비아드에서 발굴된 유골과 항아리입니다. 오른쪽은 유적지 발굴 모습입니다. 출처는 마찬가지로 위키피디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료제라 그러면 꽤 큰 규모의 공동체, 사회를 전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150명가량의 주민을 위해서 관료제의 특성 중에 하나인 복잡한 행정수단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죠. 계속 예상을 뛰어넘는 다양한 면모들입니다. 이번에는 크레타 크노소스 궁전의 예입니다. 청동기 시대 크레타 궁전은 요새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궁전에서 사용된 예술, 미노스 미술에서는 전쟁 관련 주제가 없습니다. 벽에 그려진 프레스코와 석회를 바른 벽에 물감과 알료로 그림을 그린 거죠. 이 프레스코화를 분석해보니 사람들은 연극과 의식주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 본토와 다른 감수성, 예를 들어 옷을 별로 입지 않은 나긋나긋한 청년들이 황소무리 안팎으로 점프하는 모습, 그 설명이 이 그림이죠. 황소 등을 타는 청년들이라는 프레스코화입니다. 옷을 입지 않은 소년이 물고기를 운반하는 모습 등 그리스 본토와 다른 감수성이 그림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했지만 궁전에 몇 가지 시설이나 방들을 참고할 때 여성 정치 통치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이것도 예상을 뛰어넘는 색다른 사실이죠. 이번에는 농경국가와 주변 야만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레이버와 웬그로는 농경이 결국은 후대 지배 시스템을 위한 토대를 놓지 않았는가 라는 일반적인 반박에 대해서 저명한 정치학자 제임스 스콧의 농경의 덫이라는 개념을 들어 그 반론, 반박을 무마시키고 있습니다. 농경의 덫이란 신석기 시대는 범람 태수 농법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이 찼다가 물이 빠진, 그래서 강상류에서 운반되어 온 영양분이 충분해진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범람 태수농법은 씨를 뿌리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놔뒀다 추수하고는 그것을 방치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농사 짓는 농법입니다. 범람 태수농법이 가능한 지역은 일하기가 쉽고 죄분배를 권장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에 의해서 첫 번째 국가들은 하류가 아니라 강의 상류 그리고 몇몇 곡물 농사에 강하게 집중할 수 있는 지역에서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류에서는 범람태수 농법을 사용하는 수렵 채집인과 농업인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존재들이 활동했고, 최초의 국가들은 강상류 곡물 농사에 집중할 수 있는 지역에서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곡물은 특성상 오래 보관이 가능하고 쉽게 나누고 수량화할 수 있어서 세금으로 사용되기에 이상적인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와 농경은 밀접하게 관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임스 스콧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지역에서 주류 작물 재배가 일반화되면 영구적 왕국이 언제든지 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농경의 덫에 대한 설명입니다. 집중적 농경에 적합한 지역만 국가 권력은 관심을 갖게 되죠. 따라서 주변 고지대, 양치류지대, 늪지대는 방치되게 됩니다. 인구가 과잉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전염병 위험에 노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제임스 스콧이 말하는 농경의 덫입니다. 스콧에 따르면 야만인들은 작은 섬처럼 고립된 권위주의적 관료 통치의 지역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거칠게 말해서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과 공생관계를 형성한 집단이다. 즉 농경을 도입한 국가와 주변 야만인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국가와의 관계는 공격, 교역, 상호회피의 혼합이며 그 혼합 비율은 끊임없이 변했다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공격성이 강해지다가 교역을 하다가 또 서로 회피하는 그런 전략적 방식이 끊임없이 가변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스콧은 동남아시아 고지대 종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국가에 흡수되지 않고 사실상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다양한 면모로 오세이지족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세이지족은 미시시피와한 포트 에인션트 종족의 직계 후손입니다. 미주리강 유역을 차지한 덕분에 프랑스 정부와 동맹을 맺고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678년에서 1803년까지 일종의 교역제국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세이지족은 계절에 따라 세 곳에 머물렀습니다. 상설 마을이 있고 여름 수경지, 한겨울 바이슨, 들소의 일종이죠. 사냥 때 쓰는 수경지, 이렇게 셋입니다. 그들은 총 24개의 시족으로 이루어졌고 각 시족에는 대표자들이 있었습니다.
입문식 중에 최고 단계인 7단계를 통과한 자를 오세이지족은 노호진가 작은 남성 노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들은 최고의 정치적 권위를 지니고 매일 해 뜬 뒤에 1시간씩 기도하고 자연 철학적 문제와 일상의 정치 이슈와 그것들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호진가들은 성찰을 했습니다. 까다로운 문제가 생기면 원로 2명이 황야에 어디론가 가서 길게는 7일씩 마음 찾기를 위한 철야 기도를 하고 얻은 결론을 가지고 마을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노호진가는 매일 모여서 국가의 일을 논의하는 집단이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논의들의 역사도 기록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세이지족은 일종의 신정정치를 한 셈입니다. 노호진가는 공직자, 사제, 철학자 역할을 동시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세이지족에는 족장의 결정 집행을 돕도록 지명된 군인도 존재했습니다. 일종의 공직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메리카 선주민 가운데 신정정치 체제로 운영된 사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건국신화는 3차례 거주지를 옮기면서 점점 발전된 제도, 정치 구조를 만들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사회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갔다는 뜻이고요. 이에 비해 서구인들은 계몽주의 이후에 자신들의 정치적 제도, 시스템을 만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반대되죠. 오른쪽 그림은 오세이족 전사 모습입니다. 왼쪽은 오세이족 깃발입니다. 도시는 일반적으로 큰 규모의 도시적 경험,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봤듯이 행정적 위계나 권위주의적 지배가 갖춰지지 않은 예도 흔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도시들은 오늘날의 도시 개념을 적용하지 말고 압축된 지역 연방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두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일반적으로 군주 등 계급화 현상이 발생하지만 인구가 적은 곳에서도 세습적 귀족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염두에 두자고 그레이버와 웬그로는 말합니다. 멕시코의 테오티후아칸의 예처럼 도시들 가운데 군주제로 시작했으나 다시 평등주의로 회귀한 예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 제안 결론입니다. 두 저자는 사회의 확대 성장은 필연적이고 이에 따라 위계적 통치 시스템이 구축될 수밖에 없다는 사고의 힘은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과거의 방대한 부분이 사라졌거나 사실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단식합니다. 이 책에서 계속 주장하듯이 과거의 사회에는 많은 다양성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체 규모로 작동하는 관료제, 동네 의회를 통해서 다스려지는 도시, 여성이 공식적으로 우세한 지위를 차지한 정부 시스템, 소유권과 수탈보다는 보살핌의 기초를 둔 토지관리 형식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대안적 가능성일 수 있다고 두 저자는 힘주어 말합니다. 대안적 가능성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필연이 아니고 앞선 역사에서 대안적 가능성이 존재했다면 근대 현대에 들어서 발생됐던 여러 역사적 비극, 대량의 노예화나 강제 노동 체제 등등은 피할 수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도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계속 반복되지만 대안적 가능성이 존재했다면 그것을 잘 발전시키고 계승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현명하게 개입한다면 불행한 미래를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죠. 이 내용은 일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종의 미래가 이제 뭔가 다른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미래가 불확실하죠. 그래서 이제는 뭔가 다른 대안이 필요하고 그것을 만들어낼 우리의 창조의 능력이 관건이라면 중요한 것은 우리를 애당초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자유, 이것을 재발견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유의 재발견, 그것은 곧 대안적 가능성과 맞닿아 있죠. 두 저자는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새롭고 이전과 다른 형태의 사회적 현실을 창조할 자유의 의미를 재발견하자고요. 도식화된 역사 기술에서 벗어나
과거에 존재했던 많은 다양성의 사례들을 살펴서 대안적 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뭔가를 창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과거의 틀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인간이란 자유인데 지금 그 자유의 재발견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 이전과 다른 형태의 사회적 현실을 만들어 가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자유의 의미를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두 저자는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다른 것을 창조할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대안적 가능성, 자유를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많은 다양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국가, 관료제 시스템의 정착, 산업혁명, 더 나아가 금융의 지배, 플랫폼 기업, 빅테크 기업에 의한 정보 독식, AI 기술, 이 일련의 흐름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가 점점 더 억압되고 제한되고 있는 것 같아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의 새벽 2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